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7월 첫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토론토 임대 시장은 올 가을에 큰 반등이 있을 거라는 이제 Rental.ca의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론토 지역의 모든 임대 부동산 유형의 평균 임대료는 전월에 비해 5월에 1.5% 상승했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토론토 임대시장에 임대료가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료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기 Rental.ca의 보고서에는 추가로 최근 몇 달 동안 임대 활동이 크게 증가한 뉴욕과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지적하면서 토론토가 이들 도시에 비해서 몇 달 뒤처졌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제 2021년 가을 시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입자들의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국경과 사무실이 재개되고 유학생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토론토 임대료가 2022년에 12에서 14% 범위에서 연간 상승세를 기록하겠다는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2021년 이제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거든요.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마이너스 15.1%였는데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4.4%, 그랬다가 4월에 1.4%, 5월에 1.6% 작년에 비해서 상승한 모습이죠.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마이너스 19.1%, 2월 달에 마이너스 18.3%, 3월에 16.1%, 그리고 5월에는 마이너스 9.4%가 됐죠. 그래서 작년 5월에 비하면 아직도 마이너스 9.4%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토론토 임대료가 2022년에 12에서 14%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지금 6월을 지나서 7월 초니까요. 아무래도 이 9.4%보다는 조금 더 올랐겠죠? 이 추세를 봤을 때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내년 2022년 초를 지나서 여름 시즌이 다가올 때쯤이면 작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 상황과 유사해질 거라는 예측인 거죠. 물론 코로나의 재확산이 토론토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기는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 살펴본 수치들을 이렇게 그래프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싱글 패밀리 렌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작년 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싱글 패밀리 렌트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을 만회했죠. 그런데 반면 콘도 렌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평균 400불 정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렌털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잠깐 하향 곡선을 그린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유형의 렌털 프로퍼티 중에서 특히 콘도 아파트먼트가 유학생과 같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토론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인근 회사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거주했던 사람들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렌털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그 두 유형의 임차인들이 올해 초부터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022년 중반까지 12%, 14% 뭐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 임대료가 상승 국면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싱글 패밀리 렌틀이 다른 유형의 렌틀 프로퍼티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콘도 렌틀 부분에서는 이렇게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었다는 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싱글 패밀리 렌털 프로퍼티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렌트 시장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비드 사태가 종결되더라도요. 그래서 렌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RBC의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주택 시장,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한 여력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제가 affordability를 경제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거든요. 이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독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소유 비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74.9%, 토론토 같은 경우는 67%, 빅토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55%,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44%, 오타와 같은 경우는 42%를 지출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이만큼씩을 지불해야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소식의 제목처럼 1990년에 여기 보시면 55%를 약간 넘었죠. 그랬는데 2020년에 내려갔다가 지금 2021년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죠. 그나마 콘도 가격 같은 경우는 2017년 당시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 이후로 내려가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캐나다 전체의 가구 소득에서 얼마 정도가 오너십 비용으로 필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밴쿠버나 토론토 지역, 빅토리아 이런 지역들은 캐나다 전체 값보다 훨씬 높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은행에서 빌릴 때 모기지를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기본적인 유틸리티 이런 주택 비용을 다 합쳐서 소득의 40%가 넘으면 메이저 은행에서는 모기지를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몬트리올이 44%고 오타와가 42%잖아요. 그나마 이 두 지역은 비슷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죠. 밴쿠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캐나다 전체를 말하는 그래프니까요. 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위에 이 표가 싱글 패밀리 디태치드고요. 밑에 있는 표가 콘도미니엄 아파트먼트인데요. 여기 보면 캐나다 전체가 54.7%죠. 그리고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는 104.2%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득 100에 100을 다 비용으로 지불하고도 4.2%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컴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주택 소유하는 비용으로 다 사용하고도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 또 다른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캐시플로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가 81.2%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통계 자료와 뉴스가 하는 얘기는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만큼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시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콘도 시장과 주택 시장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는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소식의 주요 골자가 이제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 캐네디언 부모,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한 주택 시장을 이제 좋아한다는 이제 로얄 리페이지의
설문 결과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로 치면은 대략 57세에서 75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아직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조금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나 이미 은퇴를 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조금 더 와닿게 앞에서 살펴본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주택을 구입할 시점이 이 1995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1975년, 1977년 그 시점부터 1995년 요 사이 근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겠죠? 그래서 이 소식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의 급등은 일부 세대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런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5%가 새 집을 사거나 최소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절반 이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금을 주택을 판매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전국 평균이 45%였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빅3 부동산 시장에 해당되는 그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아직 지금이 팔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뭐 이유는 당연하죠.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급등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싼 주택을 구입할 구매자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다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기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캐나다 전체에서 75%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모기지가 없는 부모가 전국 평균 64%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략 3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30년 이상의 모기지 상환 기간 동안 모기지 원금을 다 갚았던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비율의 베이비 부모들은 모기지가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 결과는 부모 5명 중 거의 1명이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자산을 구입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모기지를 잘 갚으면서 이 시기에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상승하고 있던 자산 가치와 함께 일부는 추가 자산을 구입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40%는 순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고 27%는 50에서 74%, 나머지 14%는 75% 이상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대다수의 부머 세대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대부분 모기지 빚이 없거나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에 5명 중에 1명 정도는 두 번째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두 번째 집을 팔아서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 가치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녀들을 도와주는 부모도 많죠. 그러면서 이 소식은 마지막에 이렇게 높은 가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긴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에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과 판매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승한 자산 가치를 현금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팔고 싶어도 너무 올라버린 자산 가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캐네디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7세에서 75세 사이에 베이비 부모 세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민자는 또 다르겠죠?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한 캐네디언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분명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슈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